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정치적 혼란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배종찬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거리 상태였기 때문에 당선 확정과 함께 임기가 시작이 됐고 네. 바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취임식이 아니고 정식 취임식은 임명식이라는 명칭 아래 7월 17일 제헌절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식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로 바로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타종 행사나 또 군합, 예포 발사 등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략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의 국정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하고는 상당히 이제 모습이 다르죠. 실제로 방금 전에 이제 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이제 이 취임식은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7월 17일 제헌절에 이제 치러질 그런 예정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야외에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만 명의 인파가 모입니다만 상당히 약식으로 이제 취임 선서가 진행됐고, 실제 임명식도 일반적인 취임식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식을 가졌던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가졌습니다. 먼저 취임 선서 이후에 있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예,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섬김의 대통령 되겠다. 아무래도 이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합 정부를 지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투표 결과를 보셨지만 10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셨죠. 50%가 살짝 못 미쳤는데요. 소위 반은 지지했고 반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반만 지지했던 반만을 위한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머지 반도 아우르는, 또 정치적, 이념적으로 갈려있는 그런 한국 경제의 모습을 좀 지양하고 통합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방향성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서하면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게 민생 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 TF도 조직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상을 세 단어로 좀 정리한다면, 하나가 고물가, 두 번째가 고금리, 세 번째가 저성장입니다. 그러면 이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민생 경제고요. 특히 고금리 속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저성장 국면이니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TF를 바로 즉각 신설해서 대응책들을 하나하나 모색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다. 그러면서 실용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진영을 떠난 실용주의의 강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통합정부하고 실용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실용을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실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차원이고 하나는 외교적인 차원인데요.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업 규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조를 한 게 있는데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규제하지 나머지 것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교도 이제 실용 외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에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도 전부 다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 실용, 경제도 실용, 외교도 실용입니다. 취임 선서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영 간 골이 깊어졌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나타난 것인데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 재헌절에 임명식을 개최한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의 임명이냐면 바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의 임명이다. 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도 앞으로도 상당히 대통령의 이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 임명식에서 시대 정신을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이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더라도 또는 어떤 정당이라도 색깔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또는 어디 소속이 아니라 가장 국민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면은 그 정책이라면 뭐 앞세 정부 또는 그 어느 시대의 정부라도 채택을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기 첫날 그야말로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합니다. 그 첫 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선관위가 의결을 하면서 한 6시 42분경에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8시 7분 정도 돼서 김명수 합참의장하고 전화를 통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지금 우리 국군의 군사 대비 태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럴 때면 대통령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해서 북한의 그런 동향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화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금 좀 특이하게 이렇게 첨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비상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였었어요. 예. 이제는 뭐 전군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의 사기도 고려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사절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와 환호가 있었고, 또 여러 국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 일부 좀 특이한 장면이 그 저서입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을 내민 국민에게 직접 서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서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받은 주민은 상당히 크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입니다. 인천 계양을의 자택으로부터 사저죠. 출발을 하면서 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실제로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의 자택을 떠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요.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제 첫 출근하는 장면인데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만 태극기로 또 손 흔드는 분들도 계시고 책에 이제 이때 서명을 합니다. 앞서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인데 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서명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국정 업무를 할 때도 이렇게 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 서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첫 번째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김혜경 여사도 어제 이제 당선 확실시 됐을 때 여의도로 이동을 할 때는 하얀 그런 옷을 복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까만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현충원 방문 때문에 그랬겠죠. 또 주민들과 포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첫 외부에서의 공식 일정은 바로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네. 그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당선 직후에 오전 가장 첫 외부 일정이 현충원 참배인데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부터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정말 국민에게 헌신하겠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순국 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곳 바로 현충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글 자체도 잠시 뒤에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또 글을 남겼고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현충원을 참배를 하는데 이게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 좀 생각과 또 이념을 달리하는 대통령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여기에 또 이제 순국선열이 있습니다. 바로 헌화, 또 분양, 묵념을 함으로써 나도 대통령으로서 하루하루를 정말 국민들께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 각오를 다지는 것이고요.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김혜경 여사도 동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 확정 시점부터 인수위가 없는 또 대통령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정이 빡빡하게 바쁜 일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부터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G7 이 회의가 이달 중순에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초대를 받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정말 초청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에서 14일, 15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일요일, 월요일인가, 토요일, 일요일인가, 14, 15일이 날짜가 정확하게 제가 요일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일 날 바로 네덜란드에서 또 1박 2일 동안 나토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G7 회원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거의 관례적으로 뭐 나토 정상회담에도 초청을 받은 적이 있고 G7 정상회담에도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주최국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두 분 다 있으면은 저는 아주 좋고 그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회담할 시간은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 현충원 방문 이야기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방명록 내용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함께 사는 세상 이걸 크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통합을 강조하는 문구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제가 마침 오늘 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국민이 정치를 결정하고 정치는 경제를 결정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투표로서 정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정해진 그 권력을 가진 정권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국민의 삶, 민생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명록에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은 예. 현충원 방명록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맥을 그대로 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람 사는 세상을 강조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강조를 한 것은 통합의 의미, 바로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이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국민 그대로
세 번이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그만큼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김현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조용한 대통령 업무 개시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에 사실은 그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남북이 나눠질 정도로 좀 첨예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때 했던 것이 파티를 하지 마라. 우리가 이 아픔을 이겨내야 된다. 그 이야기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지금 업무의 시작을 또 전개를 조용히 하는 것도 그만큼 이 진영 간 대결 속에서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냐. 그것을 바로 함께 사는 세상. 국민들이 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넷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점을 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선거 기간 중에도 밝혔었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에 갈지도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앞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바로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진행이 됐던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된다가 58.2%, 용산은 15.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집무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보좌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민관은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리를 좀 하게 되면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여민관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집무실 대중에게 개방됐던 그 부분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의 수리가 필요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3에서 4개월 정도 뒤에는 용산에서 집무를 보다가 청와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에 관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 계양을의 자택이나 또 한남동의 이 관저에서 출퇴근하는 방식보다는 청와대로 다 관저까지 이동을 하는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세종 집무실은 그쪽에 또 이 구성도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집무실 관련 말씀 김일수 실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아마 지하 벙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국내외 여러 정보가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용산에서는 이제 뭐 기존 국방부라든가 이런 곳이 사용하던 시설을 활용을 했고 청와대에도 이미 뭐 그 시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이제 외부 공개가 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요거는 또 뭐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국방부는 합참은 지하 시설이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시설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 개방이 되었을 때도 그 부분은 개방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둘러보고 관저도 둘러보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는 지하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거기를 구경했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공개가 된 상황 속에서 그 공간만은 아마 네. 지켜낸 느낌이기는 네. 합니다. 자, 미국 국방부가 가장 먼저 미국 기관 중에서는 입장을 냈고 우리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백악관과 그리고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의 우리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이렇게 다 성명을 내거나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꼭 동일한 말, 그러니까 일치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고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 보면 한국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철동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국무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유된 가치라든지 경제에 기반한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동같이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미일 이제 협력은 앞으로도 심화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명을 발표했고요. 국방부도 이제 이에 뒤질 세라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동맹 철통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기관의 공통된 용어다,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주요 외신들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 언론들일 것 같은데 미국 측 좀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긴급하게 타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이 젊은 민주주의의 격동적인 장이 막을 내렸다. 집안 형편 어려운 소년공 사법고시 합격도 주요 소식으로 전달을 했고 AFP는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조금 내용 속에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 또 이제 행정권까지 주도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인 만큼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겠느냐 이 점도 강조하는 내용으로 외신들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만큼이나 우리 대선에 관심이 있었던 국가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었고 그 정치인 이재명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에서는 혹시나 한일 관계가 후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일본 측 반응은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환영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그런 만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임 총리와 전임 한국 대통령 사이에서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셔틀 외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교도통신은 지지 기반, 일본의 엄격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들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양국 관계의 전망을 좀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BBC는 중대 과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열수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G7에 일본이 포함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옵저브 이런 국가로 참여가 될 때도 일본과 또 호주나 뉴질랜드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한미일 협력에 또 중추 국가가 또 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한일 관계에 중대한 또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입니다. 네.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수는 장기간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은 미국발 관세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그 외부의 시선도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싱크탱크죠. CSIS. 가장 유명한 또 싱크탱크 중에 하나라고 불려집니다. CSIS에서 뭐라고 진단했냐면 일단 굉장히 막강한 장점도 하나 있는데 여건은 굉장히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여건을 막강한 장점을 활용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막강한 장점은 뭐냐? 우리 입에 계속 익숙하게 그 의회의 구성을 표현하는 게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여대야소죠. 예. 그러면 입법 절차를 통해서 정책 공약이나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런 일들을 단행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쪽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하면서 그 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그럼 상법 개정도 역시 여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임자가 못 가져본 역사상 전임자가 못 가져본 국회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공약들을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행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IMF 때 1997년에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 2025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도 KDI도 공통적으로 0.8%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0.8%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똑같습니다.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였어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하에서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이 국회 과반을 확보한 이 장점을 활용해서 이런 어려운 민생 경제와 경제적 현안들을 빨리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바텀라인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또 드려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소용돌이입니다. 말 그대로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정책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렇다 할 무역 협상 절차를 못 가져왔는데 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까지니까 그 무역 협상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산 원유를 수입해달라. 바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수입했던 원유를 수입해왔던 수입국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고 또 미국 측으로부터 또 수입을 단행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도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러설 수 없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무역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우리는 또 당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또 소위 국회 과반 확보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잘 조속히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가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여러 법안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는 양국법 등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정은 여러모로 좀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 중에 역시 시급한 사항 바로 미국발 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여론에 밀려서 다소 주춤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을 예고를 했고 실제로 이게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관세가 50%까지 올라간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난달 말이죠. 5월 30날 펜실베니아주에 US 스틸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을 하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예요. 여기 가서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아예 앞으로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난 3월 달에 25% 관세를 부과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다시 25%를 더 부과해가지고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6월 3일 날 어제죠. 어제부로 이제 이게 서명을 하고 오늘 새벽 00시 01분부로 이것이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철강들, 한국산 철강들이 철강 회사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철강 알루미늄에 좀 손을 대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쿼터제로서 최대한 막아놓은 상황이었는데 7월 이제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소통을 통해서 이걸 현행 쿼터제로라도 좀 막으려는 우리 정부의 시도는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50% 해가지고는 미국도 죽어요.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오는 US 스틸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는 미국이 감당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이거 철강을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이 건축 자재의 기본이 바로 이게 철강인데 이게 50% 이제 관세 때려버리면 전부 다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여전히 협상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한국도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문제라든지 알루미늄 문제라든지 그리고 철강 문제라든지 이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철강 알루미늄이 사실 우리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하고 협상에 나가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정부도 좀 기민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굉장히 기민하게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대미 수출이고요. 그러니까 수출길을 막는 거죠. 관세 전쟁 때문에. 근데 지난 2020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망이 막혀 있고요. 하나하나 건건이 공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급망이 막혀 있고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이 자문위원회가 공급망 사이드의 회의가 있고 수출 통제, 소위 미국으로부터 관세 장벽에 대응하는 이런 회의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쪽 회의에 이미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세, 미국이 관세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UST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UST를 보호하는 데는 관세 장벽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철강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알루미늄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관세를 이렇게 25%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못합니다. 사실 대미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자가 수입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업자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수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철강 기업, 알루미늄 기업들이 뭐합니까? 미국으로 수출 못하고 차라리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미국 전체 경제를 봤을 땐 손해죠. US 스틸만 본다면 우호적인 정책일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 산업 현장을 보면 정말 과잉 공급이 아니라 과소 공급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를 하겠다라는 협조, 미국 측 요구를 좀 들어주는 것. 대신 우리의 관세는 철폐하되 우리가 뭐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부품을 의존하지 않는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그럼으로써 미국 측의 요구를 좀 들어주는 그러니까 미국 측의 요구도 들어주고 우리 측의 요구도 관철시키는 이런 과정이 무역협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과정을 가져가는 그런 구상들을 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국익을 최대한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관세 협상, 정부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했고 속도를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표현도 사실 쓰질 않고 협의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유예를 해놓고 있는 것이 90일간 유예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줄라이 패키지 딜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근에 이제 삐그덕대는 모습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백악관은 그래서 협상하는 지금 국가들 17개에서 19개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먼저 해라 이렇게 하는 사안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좀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받는 국가들은 7월 8일, 9일 이런 이제 이 임박한 시점까지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지금 기술적인 협의는 몇 차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첫 번째로는 정상 간의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소통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지금 권한 대행의 담당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인수인계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비관세 장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잘 전달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재명 정부에서 노려볼 만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K조선. 그다음에 LNG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0분 활용을 해서 미국과 또 적극적인 협의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익에 우선해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선이나 에너지 협력 같은 우리의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챙길 것을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줄라이 패키지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게 아마 일본 같은데 우리보다 사실 협상을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그 협상 시작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일본 상황 좀 어떻습니까?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상이 임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정상 차원에서의 협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위급 차원, 소위 말해서 장관급 차원에서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 차원에서의 협상은 이미 한 차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한번 협상을 했잖아요. 한번 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도 있고 G7 정상회담도 있는데 적어도 두 번 중에 한 번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만나서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두 번 정도의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위급 회담이라고 보는 장관급 회담인데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5, 6, 7, 8 나흘 동안 5차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경제상하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 러터닉 상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G7 정상회담이나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림이 그때쯤 되면은 거의 완성 단계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지금 일본에 부과하는 것은 24%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관세 10%는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하는 거니까 일본이 이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4%. 그러니까 24%, 10%를 뺀 14%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일본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양보를 이제 끝까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차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결실이 좀 있게 되면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돼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네.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했고 해서 이걸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천천히 결정할수록 아마 관세율 높아질 거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네. 현 정부 이제 출범하게 된 현 정부가 이 관세 협상에 어떻게 속도를 내야 할지 아니면 좀 지연을 시키면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견이니까요. 이 협상의 기술로서 너무 속도전을 내면 미국 측에게 우리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 측의 요구만 다 들어주는 무역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일본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은 나름 속도전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우선 협상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관세 유예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대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관세를 면제받고 유예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예. 근데 미국 시장을 한 번 놓치면 그 미국 내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유통체인 전반에 걸쳐서 중국산, 일본산 우선 협상한 국가들로 대체되는 결과 이런 것들도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연되면 상대적으로 먼저 우선 협상하는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을 놓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그 흐름, 일본이 무역 협상을 해나가는 흐름, 이 정도 속도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 관세 면제의 대상국으로서 뭔가의 딜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에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산적한 현안에 대응해서 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임 기간 동안 시행될 주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과거 공약과 취임사 연설을 토대로 미리 보기로 전해드립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민생과 경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서 출범하게 되는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상경제 대응 TF 출범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너무나 저성장 고착화, 이 저성장 고착화 구간에 너무 오랫동안 맴돌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이 고물가인 것이고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말 그대로 식료품 물가가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아침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1.9%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를 밑돌아요. 지표 물가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이유는 물가를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 등락률을 계산하는데 식료품 물가의 경우 큰 기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에 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겠죠. 아니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된다고?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10%, 20%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뭐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든가 유통망을 개선한다든가 대체재,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의 대체재를 해외로부터 빠르게 조달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료품 물가를 안정화하는 서민들의 물가, 고물가에 대해 허덕이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 너무나 이 높은 금리와 이자 부담,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면이라든가 탕감 이런 종류의 정책 공약도 이미 발표해 왔죠. 이런 것들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자영업자 100만이 폐업하는 시대예요. 자영업자 폐업은 왜일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국가가 도산하거나 하는 이런 모르는 일들은 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할 때 폐업으로 내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부채 탕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으로서. 이런 것들도 민생경제 TF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최근 1분기에 민간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고 건설 투자가 또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민간 기업들을 신규 투자하도록 이끌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마련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이렇게 3대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물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예. 이 3대
서민들의 약한 고리를 해결하는데 민생경제 TF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길을 가다가 저를 슬프게 하는 네 글자 바로 점포임대입니다. 네. 공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에서 물론 이제 분배나 이런 자영업자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성장도 역시 중요한 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인공지능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조그마하고 조그만 피자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분배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피자가 너무 쪼그라들고 있는 저성장 국면이니까 일단 피자를 키우는 게 우선. 그러니까 피자를 키운 다음에 적정하게 분배하는 문제를 고민하자. 그럼 피자를 어떻게 키울까?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AI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고속도로를 깔면서 이 아날로그 시대의 물자의 이동을 돕고 그게 경제 성장을 강하게 이바지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AI 시대고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고속도로를 깔자. 그게 AI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AI 고속도로지만 AI 고속도로는 다른 말로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국가가 구축하고 국가가 구축하면 한국형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학생들이, 기술 인재들이 혹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AI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요.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 어떤 것들까지 야기되냐면 세계 많은 신흥국들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형 데이터 센터를 수많은 신흥국에게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 모델을 AI 고속도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많은 효용을 창출하고 또 효용을 또 분배하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하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피가 네. 2,750을 돌파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핵심이 아마 상법 개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동반돼야 할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법 개정을 이제 여대기 때문에 약 2, 3주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되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 유리한, 주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지 하면서 주식시장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옆에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그 다음날 나의 100m 달리기 주력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영양제 그렇지 않죠. 하루 먹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영양제를 먹으면 곧바로 나의 운동 능력이 상향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가 5천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약이 되냐? 이것은 마치 영양제와 같고요.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근데 영양제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피 5천 시대가 오려면 소위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칼럼을 쓰면서 이 우리나라의 회전율, 이 주식 회전율을 계산해 봤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에 개인도 관심이 없고 뭐 기관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도 1,300에서 1,500조를 운용하는데 계속 뭐 어떤 계획이에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자예요.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자예요. 그러니까 기관도 떠나고 개인도 떠나고 외국인도 떠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5천 시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기관도 불러오고 개인도 불러오고 외국인도 불러와야 돼.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나는 성과가 좋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맞물려서 조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인되는 그런 조치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상법 개정도 추진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것들도 함께 동력을 구사함으로써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약속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취임 선서를 살펴보면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인용을 하면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K 콘텐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력 있게 또 만들어내느냐, 또 그리고 그것을 제작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K 콘텐츠, K 컬처, K 드라마, K 영화, K 팝 얼마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해내겠다. 문화 예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이런 의지가 이제 실제 현장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문화 관광을 통한 내수 경쟁.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폭삭 쏘가수다. 많은 외국인들까지 빠져든 그런 또 제주 관광 상승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의지로 이해됩니다. 예. 김열수 실장, 배종찬 소장,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